어려운 시사 이슈를 유쾌하고 재미나게 풀어내는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자, 요즘 모든 시사 이슈에 등장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모든 정책의 중심을 MZ세대에 놓고 풀어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MZ세대가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간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세대인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 되긴 하는데, 두 분 연구위원님들은 어떻게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MZ세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의식 부분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M세대와 Z세대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60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30대는 약간 40대를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구별되는 세대인데, 의식의 어떤 이 방향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같이 간다 이러면 좀 저는 정책의 혼선도 올 수도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MZ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MZ세대로서 어떠냐 이러보면 MZ세대라고 부르는 걸 되게 불쾌해한대요. 자기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사실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분해서 부르는 것들을 조금 불편하게 바라보고 저게 뭐 하는 짓이 생뚱맞다 이렇게 보는 MZ의 시선도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대통령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Z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인데 왜 우리를 다르게 쳐다보느냐라는 그렇죠. 부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언론이나 또는 가벼운 학계의 가벼운 접근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넙죽받아 가지고 쓴 건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세대의 친구들이 주관성이 강하다고 하면은 누구에 의하여서 규정되는 거를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보고 뭐 겉으로 보이는 혹은 몇 번 만난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인가 보다, 뭐 그건 그분의 자유이긴 해도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아 그분은 그렇더라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나와 상관없이 규정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물며 MZ는 그 안에 M과 G가 있고 남성과 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발상이죠. 이렇게 MZ세대, 폭넓은 세대긴 합니다만은 그 MZ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연구소를 보시면 됩니다. 기승전 부산연구소로 가시면 참 소장님 세일즈는 잘하시는데 네. 좀 생뚱맞긴 합니다. 아니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참 도움을 안 줬어요. 저는 박수 쳤어. 그래요. 속내는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도 그런 어떤 과업 앞으로 가는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중앙 이슈가 되겠습니다. 중앙 이슈에 지금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그냥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해라.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정부든 불효불급한 건 줄이려고 해왔죠. 그리고 그렇죠. 항상 그런 언어들을 써왔는데 윤석열 정부만 특별히 쓰는 언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자면 4.8% 정도 이제 증가율들을 좀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 지금 세대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네요. 인플레 이제 물가 증가율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이 중기재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럼 일단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4.8%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뭐 아마 그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뜻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새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뭐 직접 분석은 안 해보셨었지만 그래도 그런 감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으로 볼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일부는 먹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 돈을 아껴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누구나 해왔지만 저는 나라 돈을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데 정작 이거 써야 되는 부분들은 줄이고 아껴도 되는 부분들은 늘리고 뭐 이렇게 되면 조금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굉장히 특히 뭐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되게 최저임금 수준에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플레 오르면 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불효불급하니까 줄여버리고 위에 예컨대 상위 2% 5%에 있는 분들은 뭐 세감면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거는 되게 불효불급을 떠나서 이거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딱 진짜 분석을 하면 구분은 해야 되는데 이제 대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 공무원 혹은 관료 세계에서 집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바로 얼마 전에 어느 구청의 구의원이 또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부 예산을 구 예산을 썼는데 결국은 거기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그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해서 말리려고 했지만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보시는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뭐 경제를 살린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네, 저는 이제 언론이 그런 것들을 계속 프레이밍을 해서 정부 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 대한 불신을 저는 조장하는 측면들도 굉장히 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을 언론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기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저는 뭐 예컨대 정부 자체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공기관들이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언론이 일정하게 그런 프레임 속에다가 국민들을 가둠으로써 생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나 행정에 대한 혐오와 혐오 약산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해외 연수 가는 게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수요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예를 든 그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다 나왔어요. 그 일정을 분석해 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그냥 관광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저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시스템을 입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쟤들은 그냥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뭐 해외 굳이 나갈 필요가 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그 이야기에 이제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은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 시의원들이 다녀오게 했는데 맞아요. 네. 남미의 어느 나라에 갔다 온 시의원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거기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몇 번이나 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분별한 복지를 일단 중지를 하고 사회 취약계층은 핀셋으로 잘 도와주겠다. 과연 이 얘기가 실현이 가능한가?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핀셋을 누가 조정하느냐, 그 핀셋이 얼마만큼 정말 그 숙련된 외과의처럼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핀셋 지원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핀셋을 하려면 어떤 환부를 정해야 되는데 그 환부의 바깥 최저선과 최대선 사이에 거기에 물려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범위를 정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분별한 복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는 약간 좀 방만하더라도 지출을 하는 게 우선일까? 요거는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차 교수 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우리가 아마 다음 주제에 다룰 것 같은데 저출산 해결이 17년 동안 280조를 썼으면서도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밑으로 갔죠. 효과 있었어요. 네네. 밑으로 갔습니다. 역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핀셋이 안 됐다는 거죠.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 안 그래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네. 쪽에는 좀 다음 예산에도 좀 많이 그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늘봄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오랫동안 학교에서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늘 돌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늘봄 학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이 있거든요. 야, 저는 늘봄 학교를 왜 합니까? 그냥 호텔을 지어서 아이들을 그냥 다 케어해주고 그냥 학교에서 키우는 게 낫죠. 그러면 부모님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애들이 정서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너무 극단적입니다. 뭐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으로 가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육아의 문제를 근데 부모들이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케어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할 거냐.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아이는 가능하면 자기가 키우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는 정말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리고 뭐 서구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애들을 방학 마치고 학교에 가둬둬 가지고 대신 돌봐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빨리 직장에서 해방시켜서 빨리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69시간 노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두고 그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그래 학교에서 케어해 줄게. 이게 옳은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반대를 하는 게 공동 타가소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 타가소에 있는 아이들이 그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의 손에서 큰 것처럼 그렇게 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요. 결국 거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뭐 1년, 2년, 3년 동안 아이를 확실히 키워놓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표 쓰고 나가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 늘봄 학교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고 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핀셋처럼 우리가 계속 오늘 핀셋 이야기하는데 해야죠. 가만 두 분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맡아둘 때니 편히 일하세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돌아가서 편히 아이를 돌보세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확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늘봄 학교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 내에 비정규직들이 나서서 그 늘봄 학교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야간에 사실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근데 제한적으로 그런 늘봄 학교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그걸 확대해 가지고 뭐 아예 정말 애들을 학교가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그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학교에 있는 애들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안 잔다고 막 애를 하다가 애가 죽고 또 먹는 거 안 먹는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뭐 저희 아이도 사실은 방과후 수업을 하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1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더라고요. 그럼요. 아마 부모님이 최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니, 모든 아이. 부모들한테 그냥 간단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면 가서 애들이 부모님하고 저녁 먹고 그냥 행복하게 6시부터 그냥 10시까지 놀다가 자면 되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시켜줄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돌봄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거. 그 43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공 분양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요거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일찍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특히 저는 난임 지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는 소득에 제한 없이 하는 게 맞다. 그죠. 이런 것들은 핀셋으로 특정 소득 이하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낳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그런 정책 목표에 맞게 저는 구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예컨대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어떤 보금자리 지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전세자금 지원 같은 그런 제한적인 방식보다는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일단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애 한 명 낳고 2명 낳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뭔가 표시가 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MZ들이 결혼을 해도 내가 그냥 그래도 기본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지장이 없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뭐 예컨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렇게 효과 있을 만큼 전향적인 조치들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저는 17년 동안 280조 280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는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17년간 집행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경로, 어떤 자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정책을 냈길래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서 다시 말하면은 탁상 행정. 예. 이제 뭐 영어 잘 하시지만 armchairs recreation이라고 하거든요. 안락의자 앉아가지고 흔들거리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책을 세우는 그 따위로 한 건가 하는 거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그런 행정이 안 나오는 거니까. 맞네. 이제 대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게 출산 장려금.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출산 장려금은 사실은 출산 장려금을 하나의 애를 낳는 그 유인 동기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건 유인 동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아예 안 됩니다. 뭐 10억씩 20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잘 모아가지고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첫 애를 낳았을 때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의 안정을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죠. 그러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위원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내는 어떤 안을 뭐 그 공무원이건 아니면은 연구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 이런 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죠. 하면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하고 나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원안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너는 그냥 얘기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정책 결정의 구조 같은 것도 이번에 좀 뜯어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69시간과 관련돼서 뭐 저출산에 대한 위원회들이 결국 어떤 얘기를 던져도 상관없이 집행되는 어떤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69시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 정책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69시간 주 69시간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너무도 명백한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정책 단계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제 방송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건 전문가가 그 위원회 반드시 그 결정하는 위원회의 태스크포스 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69시간 일한 후과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사실 이 69시간으로 정해지는 방향들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만뒀으면 그럼 보건 전문가를 또 들여서 시간을 두고 그럼 논의를 하면서 건강 문제에 관한 어떤 영향 효과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정책 결정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정책 결정에 저는 난맥상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봅니다. 꽤 많다고 보는 게 이번에 이제 그 대일, 대미, 한미일 외교에서만 봐도 과연 이게 굉장히 수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는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의 절차는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